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오라클의 배준현 영업대표라 합니다. 오늘 이제 고객 경험 관리 관련해서 중견 강소기업의 영업과 마케팅 전략 세미나에 와주셨는데요. 오늘 세미나는 특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참석해 주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같이 중계가 되기 때문에 혹시 핸드폰을 이제 진동으로 안 하신 분들은 진동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제 하나 드림 플러스랑 같이 주관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소 제공을 해주신 하나 드림 플러스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미나 순서를 먼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부에서는 로아 컨설팅 임한희 대표님께서 디지털 변혁의 성공 사례들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후에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2부와 3부에서는 오라클의 이제 영업과 마케팅 전략, 강소 중견기업의 시사 가능한 트렌드, 그리고 가능하다면 성공 사례까지 공유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바로 1부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로아 컨설팅의 임한희 대표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루아 컨설팅의 이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15년 정도 된 로컬 컨설팅 업체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맞이해서 이에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단초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네. 최근에 이 CB인사이트라는 조사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이미지를 좀 출시를 했더라고요. 여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 이미지를 보시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이 작은 파괴자, 디스럽터라고 지칭되는 사업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 전통 사업자로서 좀 기득권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사업자를 좀 이런 큰 장수로 또 표현을 했죠. 사실 이 둘 간의 싸움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파괴자로 지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자들이 뭐 테슬라라든지 우버, 에어비앤비 같이 기존의 뭐 전통 이런 사업을 굉장히 빠르게 치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자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좀 더 포커스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은 기득권 세력 또는 전통 사업자라고 칭해지던 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자들은 도대체 그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이들 사업자들로부터 좀 우리가 시사점을 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사실 전통 사업에서 영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실 테니까요.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산업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존의 뭐 통신이라든지 ICT 산업 영역뿐만이 아니라 제조라든지 뭐 커머스, 숙박, 여행, 차량 이렇게 사실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 영역의 사례들을 다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조와 관련해서는 이 로봇 업체 얘기를 먼저 좀 드릴 건데요.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로봇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최근에 이 로봇 청소기 이 룸바라는 업체는 아마 그 서비스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미있는 서비스를 좀 소개를 한 게 이 룸바라는 로봇 청소기를 통해서 소비자의 실내 인테리어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 이 로봇 청소기가 집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집안이 도대체 몇 평짜리 공간인지 그리고 각 공간마다 어떤 식의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얘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이 룸바 자체에 일종의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실내 공간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흥미롭게도 이 아이로봇의 CEO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먼지만 이렇게 수집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체가 될 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고객의 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구 업체라든지 또 다른 가전 업체라든지 이 데이터를 활용한 또 다른 영역의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제조와 관련해서 가구 업체의 사례가 있습니다. 허먼 밀러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미국의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업체예요. 1923년도에 설립을 한 회사라서 거의 100년 가까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허먼 밀러에서도 최근에 라이브 OS라고 하는 흥미로운 스마트 가구 센서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 센서가 부착된 책상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B2B용으로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피스용 이제 데스크에 주로 장착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일을 하고 있는 워커들이 어떤 식으로 액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엔터프라이즈에서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영상을 컨셉추얼하긴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런 오래된 가구 사업자가 이런 라이브 OS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를 자신들의 또 제품에 반영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머스로 넘어가는데요. 커머스에서는 사실 뭐 이베이라든지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이 커머스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오프라인 사업자들의 그 움직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최근 분기에 만들어내고 있는 실적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3분기, 지난주에 3분기 매출도 보고가 됐는데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월마트가 굉장히 대응을 잘 해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중에 비결 중에 하나는 온라인 사업과 관련한 인수라든지 이들과의 제휴, 자체적인 개발 이런 움직임을 굉장히 활발하게 근 몇 년간 월마트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이러한 실적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또 하나 흥미로운 이 유니클로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많이들 지금 구매해서 입으시는 의류 업체인데요.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도 이 유니클로의 대표가 이제 디지털 혁명이 굉장히 유니클로한테도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 이 유니클로가 소비자가 원하는 바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옷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그런 데이터를 기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굉장히 포커스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스포츠웨어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디다스 같은 사업자도 이 인체, 그 소비자의 인체를 바로 3D 스캐닝을 해서 바로 그 사람만을 위한 니트 제품을 생산해주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이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You라는 서비스인데요. 4시간 만에 그 해당 유저만을 위한 니트 제품을 생산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죠. 아디다스가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은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마케팅 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케팅 수단, 온라인을 활용하는 수단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만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서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의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 이메일 마케팅을 하거나 할 때 단순히 그냥 모든 유저들한테 일괄적인 메시지를 전송을 했던 것에서 진화해서 이제는 적절한 타겟팅 유저를 골라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결과는 사실 인도에서 진행했던 결과인데 이메일 오픈 비율이 2배나 높아지고 구매 전환율도 50%까지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머스 영역에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할 사업자는 사실 이 디스럽터 중에서도 굉장히 시장에서 앞서서 시장을 파괴적으로 혁신하고 있는 사업자들인데요. 지난주, 이번 주 굉장히 최근에 IPO에 성공을 한 스티치픽스라는 업체 사례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엔. 스티치픽스는 어떤 업체냐면요. 미국 업체인데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옷들을 골라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의류와 관련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아예 이 상품, 의류 상품에 대한 디자인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직접 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디자이너의 역할까지도 대신하고 있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상에서 예를 들어 최근에 인기 있는 의류가 뭐 이런 조끼 스타일이고 어떤 뭐 스팽글 장식이 있고 플라워 패턴이 주요할 거다라는 그런 판단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품과 같은 것으로 바로 이제 생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패스트 패션의 이 속도가 굉장히 이 기기 인공지능 기술과 더해져서 예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하우즈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와 관련한 컨텐츠와 커머스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우즈 같은 경우에도 아예 고객이 원하는 그 인테리어 관련된 이미지, 예를 들어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욕실에 있는 뭐 수전이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 사진에서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제품과 유사한 것들을 이미지 인식으로 해서 본인들의 이제 커머스 DB에서 찾아서 바로 유저에게 매칭을 해주는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적절한 상품을 고객이 구매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와 기반해서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미디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 영역 같은 경우에 미디어에서는 좀 디스럽터가 누군지를 먼저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데요.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넷플릭스 서비스가 점점 이제 인기를 좀 얻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그 옥자라고 하는 영상 콘텐츠 만들면서 많게는 37만 명까지도 국내 사용자가 확보가 됐었다라는 것들이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지금 미국의 경우인데요.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가 그 미국의 6대 케이블 사업자의 규모를 능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넷플릭스가 이처럼 큰 인기를 얻게 된 가장 중심에 있는 기술이 사실 레커멘데이션, 추천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저가 정말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아예 라이브, 실시간 TV 기능까지도 추가를 해 나가면서 미디어 사업자들을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시청 시간뿐만 아니라 굉장히 2012년 대비 현 시점에서 이 증가한 수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지금 미국에서는 아예 지역 방송사들을 규합을 해서요. 실시간 방송 중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지역 뉴스라든지 지역 스포츠 중계 이런 것들을 지역 방송사들이 다 중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방송사와의 중계권을 협의해 가면서 실제로 이제 완전 앰비언트하게 TV를 틀어놓는 데 있어서도 유튜브 TV가 소비자들에게 선택될 수 있게끔 굉장히 앞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 기존 사업자들의 움직임을 좀 보여드리자면 디즈니 같은 사업자가 사실은 대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콘텐츠 홀더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자가 기존에는 넷플릭스 같은 사업자에게 단순히 그냥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으로만 만족을 했었거든요. 넷플릭스는 이들에게 그 반대급부로 상당한 비용의 이제 콘텐츠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디즈니가 단연 그냥 돌연 갑자기 선언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에 더 이상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겠다. 우리가 직접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디즈니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던 스트리밍 사업자들도 기존 사업자들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다는 움직임을 좀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미국은 이미 그냥 실시간 TV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한 7개 정도가 벌써 생겨났더라고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TV도 있지만 그 밖에도 뭐 훌루에서 제공하는 라이브 TV라든지 다이렉트 TV에서 제공하는 라이브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사실은 TV 자체나 케이블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로서의 TV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이것이 사실 국내 시장에도 어느 시점부터는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음원과 관련해서도 이건 전통 사업자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데논 앤 마란츠라는 사업자, 이 업체는 하이엔드 오디오를 만드는 마란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하이엔드 오디오를 만드는 사업자인데요. 사실 이런 사업자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하드웨어를 그냥 만들어서 본인들이 디자인하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시장에서 인기를 끌만한 디바이스를 생산해서 제조를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데논 앤 마란츠도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함으로써 IoT 네트워크 기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스마트 스피커 기기들이 집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뭐 SK텔레콤이나 KT에서 제공하는 그런 제품들이 집안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내놓는 제품들도 뭐 내놓기가 무섭게 품절되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던데요. 거기에 또 대응하고자 하는 일종의 움직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데논 앤 마란츠에서 만들어낸 이 스피커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제품이지만 클라우드와의 결합을 통해서 IoT 기기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전에는 수집하지 못했던 데이터 그러니까 집안에서 유저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시간에 듣고 하는 데이터까지도 수집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데이터가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또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숙박과 여행과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사업자는 굉장히 사실 뭐 빌리언 달러 클럽에 들어있는 굉장히 기업 가치가 높은 유니콘 사업자 이렇게 계속해서 칭해지던 사업자로 유명하죠. 근데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시면 기존의 이런 호텔 체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객실 수가 이미 호텔들을 넘어선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에어비앤비는 자체적으로 그 객실을 소유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굉장한 파급력이 나오죠. 그 회사의 에셋 자체는 굉장히 라이트한 거예요. 그런데 이 파급력 자체, 유저들을 연결해주면서 나오는 파급력은 굉장히 높은 사업자이고 최근에는 아예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개발 회사하고 제휴를 해가지고요. 아예 이 에어비앤비 이름이 들어간 아파트까지도 건설을 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최장 1년에 6개월까지 에어비앤비 형태로 임대까지 가능한
이런 서비스들.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기 숙박 여행이라고 놨지만 건설업까지도 건드리고 들어가는 건설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사실 기존 호텔 체인 사업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호텔 체인들을 합한 것보다 에어비앤비가 가지고 있는 숙소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단순히 숙소를 제공하는 것에서 이미 에어비앤비는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정리되어 있는 건 여행 전 그리고 여행 중 여행 후로 이어지는 여행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이 소비자들의 어떤 그 유시지 프로세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여행 가기 전에 어떤 여행과 관련한 영감을 얻거나 예약을 하거나 또는 이제 여행을 다 예약을 하고 나서 당일에 그 여행지로 이동하고 숙소에서 머물고, 근데 여행 가서 숙소 안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여행지 내에서도 또 이동을 해야 하고 어떤 맛집이라든지 새로운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막 탐험을 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 여행과 관련된 일련의 쭉 이루어지는 UCG 프로세스인데 이 부분을 에어비앤비는 사실 다 건드리고 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뭐 여행지에서의 어떤 맛집 탐험을 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근에 에어비앤비 들어가 보시면 그런 액티비티와 관련한 내용들이 가장 앞에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호텔 체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들도 단순히 이 숙소 자체의 수를 확대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어메니티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당연히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행지에서의 어떤 탐험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탐험 영역에서도 액티비티가 추가된 것을 제가 좀 기입을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에어비앤비가 가져가는 것처럼 기존의 호텔 체인들도 여행이라는 프로세스 상에서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 플랫폼 사업자라는 이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제 호라이전틀하게 펼쳐 나가는 움직임을 기존 전통 사업자가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움을 좀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보니까 밸류체인 상에서 메리어트라고 하는 이 오래된 호텔 체인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요소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이런 부분이 좀 분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 분석이 됐습니다. 엑스피디아라고 하는 온라인에서 이제 이 여행과 관련한 예약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인데요.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 고육지책으로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또 앞선 이런 인수 합병과 관련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앨리스라고 하는 그 호텔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레드타이 버틀러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최근에 굉장히 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뭐 큰 호텔 체인들, 이름 있는 호텔 체인들은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뭐 예약 솔루션이라든지 고객을 대응하는 컨시어지 같은 것들을 뭐 모바일 앱도 만들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기타 굉장히 중소규모의 호텔 체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 사업자가 각각 알아서 자기네들 솔루션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솔루션을 백엔드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업자가 앨리스라는 사업자인 거고요. 이 앨리스라는 사업자를 익스피디아가 인수를 해갔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또 하나의 시사점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시장에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사업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솔루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비용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할 수 있을지를 도와주는 솔루션 사업자로서의 사업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이들과 제휴를 하던, 이들의 솔루션을 활용을 하던, 또는 뭐 비용이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망한 업체를 인수를 하는 형태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대응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도입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버라는 사업자가 굉장히 뭐 시장에서 지금 파급력 있게 치고 나가고 있죠. 네, 이 유사 사업자로 그랩이라든지 중국에서는 디디추싱이라는 사업자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기업 가치도 최근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디디추싱이 이제 어떻게까지 진화하려고 하냐면
디디 추싱은 사실 그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경로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충전소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효과적이겠다라는 것을 디디 추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산업과 연계를 한다거나 또 다른 산업에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라서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주유 업체들 관련해서도 좀 분석을 해보면 사실 지금 있는 주유소들이 굉장히 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이 부지 가격도 비싸고 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전기차들이 많아지고 자율주행차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주유소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처럼 뭔가 충전소 방식 가스탱크를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충전하는데 시간이 뭐 10분 내 이렇게 되고 뭐 5분 내 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시간 동안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실 차를 세워놓고 다른 어떤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주유소와는 굉장히 다르게 어떤 뭐 쇼핑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결합되는 방식의 충전소가 생겨나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아마도 지금 중국의 이런 디디 추싱 같은 사업자가 빠르게 뭔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좀 주시해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농업과 관련된 영역인데요. 농업과 관련해서도 사실 오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디지털이라는 단어와 가장 동떨어져 있을 것 같은 영역이 농업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농업 영역에서 굉장히 앞선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시도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허먼 밀러 100년 가까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디어 앤 코라고 하는 트랙터를 만드는 회사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180년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트랙터 사업자가 블루리버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스타트업이에요. 이 스타트업 6년밖에 되지 않은 스타트업을 3억 500만 달러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 금액으로 인수를 했다고 올해 9월 발표가 됐거든요. 블루리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물론 기술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사람이 눈으로 보고 사물을 인지하는 것처럼 컴퓨터도 어떤 이미지를 보고 이 사물이 어떤 건지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기술 또 머신러닝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See and Spray라는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블루리버가. 그러니까 이 기기가 보는 거죠. 이 작물의 상태를 보고 스프레이, 제초제를 뿌릴 것인지 농약을 뿌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잡초면은 잡초 제거제를 뿌리는 것이고 작물이라고 하면은 비료를 뿌려주는 식으로 이 작물의 상태를 인지하고 컴퓨터 비전으로 그것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디어 앤 코에서 만들어내는 트랙터에 이 블루리버의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디어 앤 코 트랙터가 다른 어떤 여타의 기기들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디어 앤 코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농업에도 이런 하이테크 기술들, 디지털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단 디어 앤 코뿐만 아니라 뭐 캐터필러라든지 밥캣이라든지 이런 뭐 중장비라든지 농업과 관련된 기기를 만든 업체들이 굉장히 앞서서 이런 하이테크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는 여기까지 좀 보여드렸고요.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있어요. 시장에 뭐 디스럽터도 있고 전통 사업자, 인컴번트들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얘기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내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옳을까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물론 제가 정답을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이 사례들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코어, 핵심은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사례가 룸바라고 하는 그 청소기를 만드는, 로봇 청소기 만드는 아이로봇 사례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어떤 산업에 속해 있던지 간에 그 데이터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는 제일 중요한 에셋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기 위한 경쟁이 사업자들 간에 굉장히 지금 치열한 상태고요. 기존에 생각해 보시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알파벳, 구글이죠.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과 관련된 뭐 API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역량을 막 오픈을 하면서 개발자들한테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개발자들이 들고 있는 또는 서드파티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를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앞으로 이 변화하는 시장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거고요. 여기도 저희가 표기를 해놨지만 한 사업자가 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산업에서 각각의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그 해당 사업자만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것 또는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없다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우리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엔 되게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어떤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셔도 앞으로 포커스 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정 영역에서의 소비자들의 유즈 케이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가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리딩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영어 원서고 국내에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서명으로 번역서가 있어요.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개념이 결국에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업체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스스로 좀 진단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축과 Y축을 보시면 크게 리더십 역량은 얼마나 되느냐, 디지털 역량은 우리 업체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분석이 가능한데요. 리더십 역량이라고 하면 쉽게는 그 해당 조직의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고 계시냐의 여부고요. 디지털 역량은 말 그대로 얼마나 우리가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역량이 둘 다 높은 기업은 디지털 마스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국내의 상당수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까지 디지털 마스터가 되지는 못하신 상태고 그 나머지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실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느 영역에 지금 속해 있고 어떤 역량을 가장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좀 추가해서 만들어 본 그 평가 지표들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리더십 역량과 관련해서 스코어를 좀 매겨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질문을 저희가 총 12가지를 리더십 역량에서는 만들어 봤는데, 일단 각 조직에서 그 조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해야겠다라는 어떤 필요성,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비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행이 되셨는지의 여부죠. 그래서 그 관련한 뭐 데이터와 관련한 전문가를 고용을 했다든지 이런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이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디지털 엔지니어가 되게끔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디지털 역량 그 자체인데요. 디지털 역량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내부적으로 개발해서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시장에 현존하는 현재 나와 있는 좋은 툴들, 비용 효율적인 툴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는 필요할 경우 좀 인수를 한다거나 유망 스타트업과의 제휴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정리한 건 일단 업무 효율 향상이라고 하는 건 사내에서
직원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향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고객 경험을 향상하는 측면에서 디지털 기반 마케팅을 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런 솔루션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실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뭐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서 사내에서 이 항목들 한번 매겨 보세요, 점수를. 그래서 우리는 하고 있다, yes면은 이제 점수가 1점이 생기는 거고요. no다 그러면 이제 0점이죠. 그래서 yes로 집계된 점수들을 합해서 이 앞에서 있는 그래프에다가 한번 본인들의 위치를 한번 포지셔닝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진단도 해보시고, 저희가 실제로 교육을 나가서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대부분 비전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들 대답을 많이 하세요. 필요성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한 TF도 지금 만들어졌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인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금력으로는 엄두를 내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비용 효율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솔루션들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빠르게 대응해 나가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한 35분가량 준비한 내용 발표를 했고요. 네,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Q&A를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희 대표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그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기업이 진정한 디지털 변혁의 강자라는 점을 잘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 요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강연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거수를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을 예정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은행권이라든지 이제 그 값과 을의 입장에서 은행 같은 이제 그 신용사정에 있는 쪽에서는 저희한테 그 종이를 제공하면서 이거 사인 안 하면 뭐 대출이 안 되는 것 같이 우리는 무조건 개인 정보를 동일하면 이제 나아져야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네. 그런데 스타트업처럼 네. 아직 그런 값의 입장이 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 개인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아까 청구인 사례를 보더라도 그 굉장히 그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고객이 나 동의할게 라고 해야지만 수집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떤 요한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사실 국내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해외 사례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하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좀 있고 한데요. 일단 최근에는 서비스에 일단 가입하는 절차에 제3자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절차를 넣는다든지, 그래서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가입 절차에서 녹여내는 방식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정부 차원에도 저희가 계속 이제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국내는 해외와 완전히 좀 정반대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옵트인 방식이냐, 옵트아웃 방식이냐라는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유저가 내 정보가 활용돼서 뭐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추천을 받았다거나 할 때 난 더 이상 이거 받고 싶지 않아요, 그만할래요 라고 옵트아웃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정책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무조건 옵트인 방식으로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항상 내가 하겠다 하지 않겠다를 체크하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는데, 사실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단은 그 사업자들에게 재량권을 좀 널리 확대해주기 위해서는 옵트아웃 정책으로 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점차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좀 궁금한 게 아까 청소기 사례에서 네. 청소기 사례에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 하면은 네. 이제 뭐그 개인이 동의를 해야지만 그 센서 베이스에서 이제 그 데이터
이제 그 GV 구조라든지 뭐 그런 정보를 얻어 드릴 텐데 네. 그 제품 자체가 시장의 인지도나 이제 처음 출시하는 입장이면 사는 입장, 그 구매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거 부담스러워서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그 제품을 선택을 안 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충돌이 나는 게 제품이 성공을 해야 되는 것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네. 그런 이제 뭐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걸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좀.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은 똑같이 미국 시장에서도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세대 간의 어떤 약간의 인식의 차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일수록 제가 만약에 굉장히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리스크를 감안하고라도 제가 받아보는 가치가 굉장히 밸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마이너스 밸류가 마이너스 되는 나의 어떤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선택하겠다라고 응답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일수록 그런 텐덴시가 점점 높아지는. 그래서 내가 뭐 기꺼이 내 데이터를 가지고 가라. 근데 일단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느낄 수 있는 밸류가 크다면 뭐 그 정도 데이터는 내가 제공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들을 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향성은 국내 유저들에서도 좀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런 디지털 기기들 사용에 익숙한 세대들은 그런 것에 뭐 굉장히 민감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요즘에 뭐 인스타 같은 거 사용하는 거 보면 저조차도 젊은 세대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일상을 뭐 완전히 그냥 모두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를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또 프라이드를 느끼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그렇게 어떤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해가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만큼 근데 좀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정말 이렇게 기존과 다른 효과가 만들어집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게 사업자들의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세미나를 2시간으로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혹시 질문 더 못하신 부분은 끝나고 쉬는 시간 또는 세미나 후에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온라인상에서도 질문이 좀 있어서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살펴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은 아까 그 4분면 그래프를 보여주셨을 때 네. 디지털 마스터에는 거의 이제 국내 기업은 속해 있지 않다고 했는데 혹시 국내 기업 중에 마스터 쪽에 속해 있는 기업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국내 기업들 중에 자본력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정해놓은 지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뭐 디지털 기술과 관련한 업체를 인수를 했다거나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이나 이런 좀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기술들을 많이 적용한 사업자는 사실 뭐 웬만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디지털 마스터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건 대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이제 좀 중소 중견 기업분들 오늘 이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의 업체들은 대부분 마스터가 아닌 위치에 좀 속해 있지 않을까 해석을 해보는 거고요. 실제로 뭐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뭐 이런 패셔니스타 영역 이쪽에 많이 국내 업체들은 포진해 있지 않냐라고 해석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수도 많이 했고 기술 역량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실제로 뭔가 명령을 내려주시고 실행과 관련해서 이해도가 있으셔야 할 그 C 레벨의 임원분들 이런 분들이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신다. 말씀으로는 하시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뭔가 개발 과정도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결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딜레이가 된다. 이런 불만을 좀 제기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워낙 케이스가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